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 김경란입니다. 위암 수술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거친 환자들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각종 카더라들인데요. 위암 수술 후에는 이게 좋다더라, 이건 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 위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권위자십니다. 서울성모병원 위장관 외과 송교용 교수님과 함께 위암 수술 후 관리에 대해 확실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송교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암 수술을 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위절제술을 많이 받으셨어요. 위절제술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보통 우리가 위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 소화나 흡수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입으로 삼킨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소작으로 내려보내서 흡수하게 시키는 역할입니다. 즉 맷돌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회식을 가서 1차, 2차, 3차 가죠. 네. 근데 3차를 해도 배가 아프진 않죠. 근데 배가 더부룩하긴 하죠. 뭐 이렇게 배가 찢어질 것 같이 배가 불러오는데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안 찢어지고 네. 통증도 없어요. 네. 위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부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은 아주 잘게 부서지지 않는 이상 12장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mm 사이즈 이하로 작아져야만 내려보낸다는 거죠. 일종의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위의 기능입니다. 이 위암 수술이라는 게 정말 그 위 절제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암덩어리를 포함한 위를 네.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치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술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항암 치료한다든지 네. 완치가 안 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위만 잘라내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위 주변에 임파선이 있습니다. 우리 목 주위에만 임파선이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 위 주변에 임파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암이 첫 번째로 이동하는 곳, 네. 전이 되는 곳이 바로 임파선이에요. 그래서 수술할 때 위를 광범위하게 잘라내고 네. 그 임파선들도 다 긁어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위에다가 소장을 다시 이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수술의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위암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90년대 말쯤에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의 수술이 개복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배를 쭉 째지 않고 소위 말하는 구멍 뚫고 하는 수술, 구멍을 이제 1cm 내외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특수한 기계를 집어넣어서 카메라를 넣고요. 네. 뱃속을 보면서 배 안쪽에서 수술하는 거죠. 그런 수술을 복강경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말하는 의료용 로봇이 있어요. 그 의료용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암 수술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범위에 따라서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우리가 아전절제술, 전절제술과 비슷하다고 해서 네. 아전절제술이라고 부르고 다 잘라내는 수술을 전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전절제술이 필요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암의 크기가 커서 네. 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암의 크기가 크진 않지만 10도에 가까운 경우 네, 암의 위치가 꼭대기 쪽에 있는 경우 그때는 전절제술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요. 환자들이 그래도 위를 남겨주십시오. 네. 부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절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전절제술을 했다고 해서 아예 못 사는 정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걸 잘 설득해주면 환자들이 잘 따라옵니다. 사실 먹는 게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즐거움이자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를 절제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전과는 좀 다른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는 맷돌의 역할, 맷돌. 음식물을 잘게 부숴준다. 그리고 저장고의 역할, 네. 음식물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부풀 수 있다. 있다. 그리고 검문소의 역할, 작아지기 전까지 내려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죠. 특히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이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겠죠. 네.
그러한 기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위가 가진 고유한 역할의 맷돌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덩어리째 삼킨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소장이 놀라게 됩니다.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장으로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 소장으로 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탈수 증상이 오게 되고요. 또 급격한 혈당의 상승이 오게 돼서요. 우리 몸은 또 그걸 반응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막 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저혈당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 탈수 증상이 골고루 오게 되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덤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오게 되고요. 또 흡수가 안 되니까 설사를 자주 할 수 있고요. 또 이 음식물 흡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철분의 흡수라든지 또는 뭐 칼슘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빈혈이 온다든지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상의 변화가 골고루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의 먹는 습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덤핑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좀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덤프 트럭 아시죠? 덤프 트럭, 큰 트럭. 네. 무슨 와. 쓰레기차라든지 네. 또는 뭐 건설 현장에서 보이는 목적지에 딱 다다르면 꼬무니를 쭉 들어 올리면 쫙 흘러내리죠. 쫙. 내용물들이. 네. 음식물이 그것처럼 쫙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잘라내게 되고 그 위하고 소장을 연결해줍니다. 근데 그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장으로 네. 덤프트럭에서 흘러내리듯이 한꺼번에 쓸려내리는 증상. 그걸 상상해 보시면 덤핑이란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상상이 돼요. 네. 이게 확. 그러면은 이 덤핑 증후군이 사실은 조금 위 전절제술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겁이 나는 증상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위가 가진 기능이 없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입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음식물을 아주 오래 천천히. 예, 여러 번 씹고 심지어 제가 얘기할 때는 거의 미음처럼 아니면 거의 물처럼 만들어서 내려보내라. 100번 씹어라, 200번 씹어라 이런 얘기 네. 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자꾸 100번은 넘긴다고. 입이 아파서 못 씹습니다. 사실 환자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모래시계를 두고 이렇게 천천히 먹는 분도 있고요. 야. 어떤 분은 숫자를 세가면서 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계를 보면서 먹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천천히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위가 담당했던 역할을 입에서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네. 덤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먹게 되면 네. 잘 씹지 않고 삼킨다거나 또 나쁜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국을 잘 먹기 때문에 국에 말아서 후루룩 먹는 거 또는 물에 말아서 후루룩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물에 쓸려 내려가서 소장으로 바로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덤핑 증후군 또 설사 이런 게 많이 오게 되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소화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투여를 합니다. 소화제라든지 제산제도 실제로 씁니다. 제가 위암 진료를 뭐 20, 30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몸은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게 위를 잘라내거나 없거나 심지어 그렇게 해도 다 적응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 몸이. 또 그런 우리 몸의 적응 정도에 따라서 약을 쓰거나 또는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못 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 전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드시는 게 이전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중 변화도 사실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위절제술 후에 환자에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체중 감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10% 정도, 예를 들면 60kg다 그러면 6kg, 70kg다 그러면 77kg 정도 체중 감소가 수술 직후에 옵니다. 근데 이거는 위를 떼어내서 위 무게가 준 게 아니고요. 위 수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오고요. 근육도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체중이 빠질 만한 조건들이 다 충족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까지는 계속 살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그 살이 빠지는 중에 근육량 감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힘도 없고 걷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통증이 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체중 감소는 좀 예측이 돼요, 사실. 그런데 위암 수술 후에 역류성 위염 그리고 식도염 이런 것도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아까 제가 검문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검문소의 역할은 위에서 12장 넘어갈 때
음식물의 사이즈가 줄지 않으면 안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의미와 함께 반대로는 12지장에서 위로의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뭐 과식을 했거나 해서 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담즙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12지장 내물이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검문소 역할이 깨졌어요. 그게 당연히 그런 역류 현상이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위를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시간으로 담즙이 소장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계속 힘들거나 속이 쓰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원초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서 있으면 역류를 좀 덜하지 않을까, 누우면 역류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주 원초적인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아, 맞는 말이에요? 네. 수술 직후에는 네. 여러분 환자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침대를 빤하게 눕지 않아요. 상체를 30도 세워서 역류를 방지합니다. 특히 전절제술한 경우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도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못 주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대개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되게 이제 빤하게 누워서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주무시는 게 정 어려우시면 좀 식사가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완전히 눕지 않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중요한 사실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식후에 바로 눕거나 네. 또는 저녁 식사하고 나서 바로 주무시거나 네.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는 최소한 2시간 이후에 주무셔라. 그리고 야식은 먹지 마라. 야식 먹고 나서 바로 주무시면 새벽에 역류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식후에 눕지 않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활동해서 또 소화나 흡수가 된 다음에 주무시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하면 수술하기 전에 특히 노인분들, 네.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과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오래 씹기를 권하는데 네. 씹고 싶어도 못 씹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체중 감소가 옵니다. 잘 못 씹으시니까 잘 안 먹게 되고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중 감소가 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보통 이제 위 절제술 하시고 그러면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도 좀 제가 들은 것 같고 이게 다 카더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궁금한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위 절제술 받은 후에 나는 이제 그러면 영원히 못 먹고 못 피나요? 일단 고기부터 얘기하면 고기 꼭 드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단백질 섭취는 뭐 그 의미도 있지만 네. 고기에는 철분이 많아요. 수술하고 나서 위암 수술 환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결핍성 빈혈. 철분 흡수가 안 돼서 빈혈이 자라요. 철분 꼭 흡수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기 또는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물이에요. 꼭 드셔야 되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어려워요. 노인분들에서는 단백질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조금이라도 한 끼당 얼마씩은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려요. 술, 담배 관여에서는 사실은 담배가 폐암에만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암에도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네. 특히 수술 직전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를 피는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걸면 거의 100% 폐렴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폐렴이? 네. 폐렴의 위험률이 높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수술하기 최소한 2주 전에 담배를 끊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를 끊지 않았으면 수술 시기를 미루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담배는 굉장히 위험하고 수술하고 나서 담배 핀다? 그럼 저는 재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반면에 술은 다릅니다. 술은 사실은 한두 잔 정도는 용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환자들 이제 일상적으로 살펴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보통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때 오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네. 적응이 되고요. 음식물도 편해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뭐 와이프나 남편하고 맥주 한 잔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네. 제일 먹고 싶어하는 커피 한 잔 권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웬만한 음식물들 그동안엔 좀 먹기 어려웠던 것, 날 음식, 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두 점 접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6개월 차 됐을 때 환자가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행복해하죠. 위암의 원인 가운데 헬리코박터균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수술 전에 헬리코박터균은 위암과 직결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직접 위암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꾸 위를 자극해서 만성 위염을 만들게 되고요. 그 만성 위염은 위암의 텃밭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헬리코박터균 제거요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수술 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보통 수술 전에는 위는 강산성을 유지합니다. 네. 위산이 굉장히 강산성이죠. 헬리코박터균은 강산성에서만 삽니다. 네. 네, 바깥에 나오면 죽죠. 네. 근데 수술하고 나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위가. 위산이 거의 안 나오게 되고 소장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이론적으로는 남은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약 20% 정도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요. 수술 직후에도. 진짜 신기한 노릇이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그 수술 후에 헬리코박터균도 위험하냐 내지는 꼭 재균을 해야 되느냐.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설이 없어요. 이것들이 꼭 남은 위에 암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재균요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치료 방침 이런 게 아직은 없어요. 위 상태라든지 환자의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균요법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정설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야, 오늘 정말 모든 질문에 굉장히 명쾌하게 답해 주신 손교훈 교수님, 정말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끝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내가 오래 살 수 있느냐, 재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점에 있어서 위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점은 영양 상태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속 살이 빠진다거나 흡수가 안 돼서 살살한다거나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영양 상태의 그 나쁜 점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력의 감소는 결국 재발과 연결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살을 찌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술을 한 사람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보면 수술 후에 살이 많이 빠진 그룹, 그 다음에 비슷한 그룹, 오히려 살이 찐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비교했더니 순서대로 예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만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비만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져서 나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살을 찌게 하는 것이 약간 통통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네,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긴 사실은 근육의 역할이 중요해요. 네. 그 근육량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환자가 할 일은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력량 회복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PT를 받든 뭐 필라테스를 하든 가서 전문가한테 배우고 익혀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하고 나머지는 유산소 운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 특히 향후 5년까지는 재발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카더라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런 설들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틀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꼭 의사하고 상의해라.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이요. 정말 그 어떤 인터넷 검색, 그 어떤 무엇보다 정말 위절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가이드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명쾌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암 수술이라는 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여러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셔서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